현재 전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100조가 넘습니다. 레드불, 몬스터, 락스타로 대표되는 이 음료들의 공통점은 카페인과 함께 타우린이 들어있다는 점이죠. 이 핵심적인 성분인 타우린을 최초로 넣은 에너지 드링크의 할아버지 격이라 할 수 있는 음료가 일본의 리포비탄 D입니다. 한국의 바카스에서 태국의 끄라팅덴까지 전세계 에너지 드링크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친 리포비탄 D의 성공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추고 간 기능 향상, 눈 발달, 피로물질 배설 등의 대표적인 효능이 검증되었죠. 일본에서 몸소 그 효과에 눈을 뜬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었죠. 전쟁 말기 일본 해군은 미 해군에게 연전 연패하면서 항공기를 전함이나 항모에 들이박는 카미카제 전략을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은 항상 피로에 찌들어 있었는데 일본 해군은 타우린의 피로 회복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와중에 문어와 호타테 조개에 타우린이 많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전시 중 피로 회복과 야간 행동에서의 시력 향상을 노리고 전국의 수상 가공장에서 문어와 호타테 조개를 징발하여 타우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타우린의 효과와 효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9년 다이쇼 제약의 사실상 창업자인 3대 사장 우에하라 마사요시의 주도로 타우린 엑기스라는 타우린 성분을 주력으로 한 의약품을 발매하게 되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 당시는 경제적인 회복과 더불어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면서 건강의식과 기호품의 인기가 싹트고 있었는데 약은 쓰다는 이미지가 있던 당시에 살짝 단맛을 첨가한 알약, 리포비탄과 앰플, 리포비탄 액을 발매해 달콤하지만 힘이 나는 약으로 단숨에 인기를 끌게 되고 다이쇼 제약의 음용약은 맛이 좋다는 평판이 생깁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62년 리포비탄 액에서 용기를 크게 늘리고 당시 고급감이 있던 파인애플 향을 첨가해 전세계 최초 타우린 함유 에너지 드링크이자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롱셀러 상품 리포비탄 대를 발매합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 리포비탄 대가 맞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 편의상 리포비탄 D로 표현하겠습니다. 리포비탄 D는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는데 에너지 드링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당시에 몸이 나쁠 때는 따뜻하게 하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영양제를 차갑게 해서 마신다는 게 꽤나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지정의약부획품으로서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되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안녕하세요. 태생적인 한계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출시 당시 가격이 한 개 150엔으로 당시 우유 한 개가 18엔, 택시가 80엔이던 시절에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이나 운전수 같은 블루칼라 사이에서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리포비탄 D의 히트는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기였던 가운데 누구나 다소 무리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의지와 열심히 일하려던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되돌아보면 당시의 일본인들은 상당히 피곤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리포비탄 D는 비상식적이게도 식혀서 냉장 상태로 마시는 영양음료였는데 당시 판매점인 약국에서는 냉장고가 없어 영업맨들이 난감했습니다. 당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도 이 주스 같은 물건의 판매를 거부하기도 해서 전용 냉장고를 지원해가면서 도입해 나갔고 현재도 약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리포비탄 D의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출시 1년 뒤에는 약국에 많은 상자를 보관할 곳이 없다는 약사의 민원 때문에 한 영업맨이 리포비탄 D의 상자를 쌓아 올렸는데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전국적으로 이 상온 보관 형태의 리포 D타워라는 진열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판매 방식 덕분에 그 전까지는 차가운 한 병을 사서 이동 중에 마시는 소비 스타일이었지만 10병을 사다가 냉장고에 식혀 가족 전체가 마시는 방식의 소비층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판매 진열 방식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아버지가 이걸 한 잔 원샷 때리고 출근하는 모습은 자식들에겐 지금도 기억하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죠. 리포비탄 D는 출시 초기부터 당시 최고의 야구 스타였던 망정치를 10년이나 기용해 출연시키는데 매년 홈런왕을 해주니 마시면 힘이 나는 음료로서 컨셉을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이후 70에서 80년대부터는 하이톡 이파치라는 프랜차이즈 카피로 2인체제 CM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데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고 극적으로 탈출하는 동일한 구조의 컨셉이 거의 3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리포비탄 D의 광고를 모아서 보면 연대별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본 리포비탄 광고로 보는 현대인이 나약한 이유.肉体疲労時の栄養補給にリポビタン D。
鷲野マークの大正製薬の製品です。ファイト一発2回表情 A を受け身2個目完璧鷲野マークの大正製薬です。マジ？ファイト！頑張ってるかどうかなんて他人が決めるもんじゃない。だから自分の歩幅で歩き出そうぜ。一歩一緒にリポビタン。わしのマークの大正製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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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イトだけ欲しいの。カロリーはいらないの。そのわがままにリポビタンゼリーゼ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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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イトだけ欲しいの。カロリーはいらないの。そのわがままにリポビタンゼリーゼロ。 그렇게 파이토 이파치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고, 리포비탄 D는 누계 360억 개가 팔린 롱셀러 상품이 되었습니다. 리포비탄 D는 1962년 출시되자마자 우죽순 쏟아져 나온 미투 제품들과 경쟁해야 했는데, 그때 거의 동시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표적인 경쟁자가 1964년 치오비타, 1963년 S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문제이지만 1963년 한국에서 출시된 바카스가 있는데, 치오비타를 만든 타이오 약품이 오츠카 계열사인데 동아제약의 기술 제휴선이 오츠카이기 때문에 분명히 벤치마킹 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병의 디자인부터가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 정도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포지션의 경쟁 제품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있었는데 1965년 오츠카 제약에서 출시한 오로나민 C였습니다. 오츠카 제약에서 작정하고 리포비탄 D에 대항하기 위해 비타민 음료를 개발했는데, 발매 당시에 탄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생성에서 의약품 승인을 안 내줘 청량 음료로서 발매되었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오늘날 일반적인 개념의 일본 최초의 에너지 드링크의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최초의 에너지 드링크는 표현하기 나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최초의 타우린 함유 음료 대 최초의 마트 시판 건강 음료의 싸움인데, 건강 음료의 개념으로 시작하면
코카콜라 이전까지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에너지 드링크의 핵심인 타우린을 최초로 함유한 리포비탄 D를 최초로 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탄생한 오로나민 C는 약국 판매가 불가능해서 시작점은 분리했으나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비타민 음료로서 점점 시장을 장악해 에너지 드링크 블루오션을 차지하게 되고, 오츠카 제약은 오로나민 C와 더불어 80년대 포카리 스웨트까지 성공시키면서 스포츠 음료라는 독보적인 블루오션 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닌텐도와 넷플릭스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리포비탄 D와 오로나민 C는 사람들의 피로 회복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2000년대에는 마트에서 못 팔아 불리한 조건이 된 의약부외품 영양음료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드디어 마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입 포장만 가능하고 진열대도 제한을 받았는데 이미 청량음료들에게 패권을 다 빼앗겨버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제품의 싹이 머나먼 태국 땅에서 자라납니다. 리포비탄 D는 1962년 출시와 동시에 해외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거의 태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분 혼합이 비슷한 제품이 등장했는데 두 마리의 황소가 그려진 끄라팅댕이였습니다. 1987년 이 끄라팅댕이 태국 시장의 약 10%를 점유할 때쯤 오스트리아의 사업가 디트리 마테시츠는 이 끄라팅댕을 기반으로 레드불을 세우고 엄청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면서 전 세계 121억 캔이 팔린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스트리아 1위 부자가 된 창립자 디트리 메테시츠는 직접 본인 입으로 상품 개발에 리포비탄 D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05년 드디어 레드불이 일본에 상륙하게 되는데 기존의 일본 영양음료 개념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피곤할 때 마시는 것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바꾸고 직장인 타겟이 아닌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을 타겟합니다. 그리고 타우린을 첨가하면 리포비탄 D처럼 의약 부외품이 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는 타우린을 빼고 아르기닌을 첨가해 오로나민 C처럼 청량음료의 지위를 획득하죠. 그렇게 카페인 음료로서 상품 진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반면 리포비탄 D로 대표되는 영양음료 시장은 2000년을 피크로 꾸준하게 시장이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시로 1988년 출시된 버블 시대의 상징인 영양음료 리게인은 30년 이상 20종류를 판매했지만 2024년 한 개 제품만 남기고 전부 단종됩니다. 그리고 리포비탄 D는 아저씨들이나 먹는 에너지 드링크가 되었죠. 사실 이 독수리표로 유명한 다이쇼 제약은 국민감기약 파브론, 위장약, 비오페르민 S, 발모제, 리업 등으로 매우 근본 있는 제약회사이긴 하나 제약보다 리포비탄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리포비탄은 노인용 제품, 여성용 제품 등 타겟층을 다변화하고 운동 전에 마시는 리포비탄 청량음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젤리 타입 등 의약 부외품을 뗀 제품들을 출시하며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와 벌어진 스노우볼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한국도 시장 상황이 비슷한데 바카스와 비타오백의 밥그릇 싸움에 2015년 오로나민 C가 출시되면서 싸움이 더 격렬해졌고 여기에 에너지 드링크까지 참전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싸움 구도가 되었습니다. 바카스든 리포비탄 D든 지금 젊은이들에게 아저씨 음료가 되었지만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던 시대에 최선을 다해 일하던 우리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인 일식비노를 구독해주신 1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